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제가 지난주 직접 우크라이나에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와의 소통은 주로 이웃나라인 폴란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다 보니까 안전 문제나 경호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는 폴란드에 모여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죠.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나토와 협력하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외교적인 선언이었는데요. 덕분에 그동안 우리가 추진하고 있었던 1200조 원이 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들에 대해서도 큰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다녀오셨는데 대한민국 제2호 영업사원인 제가 후속 조치로 따라가야 되겠죠. 폴란드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만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인사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고요. 또 다양한 정부 부처를 만나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서 좀 답답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접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회담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는 건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에 한 번에 30명에 한해서 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입국 절차를 완화했고요. 그에 대한 첫 팀으로 저희 방문단이 갔습니다. 우크라이나 곳곳에는 전쟁의 상처가 깊이 남아 있었고요. 수도인 키이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 전쟁을 겪기는 했지만 벌써 70년 전의 일이라 전쟁을 직접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은 편이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 중에도 생업을 이어가고 전쟁 복구를 위해 싸우면서 건설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 70년간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전쟁이라는 그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성장을 이뤄내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졌고요. 우크라이나도 반드시 성공적인 재건 사업을 해내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정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많은 기업들이 1차적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기업들이 공습 경보가 언제 울릴지 모르는 그런 전쟁터에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를 누비며 해외 건설 수주를 위해서 뛰었던 우리 1세대 기업인들의 개척 도전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물론 데니스 쉬미할 총리, 올렉산드르 쿠브라코프 재건 부총리 등 정부의 주요 요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난 한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약속한 평화연대 이니셔티브의 후속 조치로 조속한 재건 지원을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주 시원시원하고 미사여구 없이 직설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도 아주 허심탄회하게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회담을 알차게 꽉꽉 채울 수 있었습니다. 1시간 거의 꽉 채운 그 시간 동안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후 구상과 의지를 들어보니 왜 우크라이나가 다른 나라들을 제치고 우리나라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싶어 하는지 잘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보통은 우리는 전쟁을 겪고 나면 전쟁 이전의 삶을 되찾는 걸 목표로 하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도 피해를 입은 지역은 복구를 하고 전쟁 이전이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국가를 만드는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으로 도시나 도로가 파괴되었다고 한다면 도시를 재건하는 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아예 스마트 시티 같은 미래형 도시로 재건을 하겠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아직도 전쟁 중이고 전 국토가 초토화되는 전쟁을 겪었으면서도 전쟁 이전보다 훨씬 번영을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인프라, 정보통신, 스마트시티 등 우크라이나에 투입될 수 있는 미래형 기술을 모두 패키지로 갖춘 나라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라든지 우크라이나 지원계획,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솔선수범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한 건설 기계를 무상 기증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리스펙하고 진정으로 절실히 원하는
유럽 나라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예, 지금도 전쟁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탄 지역이었죠. 격전지였다가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헤르손이 댐도 파괴되고 심각한 식수 부족을 겪고 있어서 우리가 식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남부의 미콜라이우라는 주는 최대 격전지였던 남부 전선에 속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피해 복구를 위한 건설 기계들을 우리나라가 지원을 이번에 했습니다. 이 미콜라이우 주의 주지사는 비탈리 김이라는 고려인 4세인데요. 이런 인연들이 쌓이면서 국토교통부가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외교적 역할까지 의도치 않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호적인 여론이 쌓이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도 추진력을 얻고 있는데 제가 이 미콜라이우 주지사인 고려인 4세 비탈리 김 주지사는 11월에 공식으로 초청하기로 이번에 이야기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우리가 어떤 사업에 참여해야 할지 서로 한 5,000개 정도의 리스트를 놓고 13회의 화상회의를 통해서 서로 탐색을 거쳐서 이번 방문에서 선정된 6대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 본격적인 서로의 파트너 지정과 사업 추진 계획을 조율을 마치고 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MOU도 체결을 하고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요. 우선 수도인 키우가 지금 교통체계 혁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키우 전체 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설계할지 마스터 플랜을 우리나라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지면 실질적인 공사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이게 첫 번째 시범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키우의 국제공항이 보리스필 공항인데 이를 현대화하고 활주로도 확장하는 사업을 우리가 6,500억 원을 들여서 재건사업에 참여하기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중부의 교통의 요지인 우만시를 스마트 시티로 재건하는 사업. 이게 세 번째 사업이고요. 네 번째는 이번에 러시아가 폭격을 해서 많이 부서진 부차시의 하수 처리 시설을 재건하는 사업. 이게 네 번째 사업이고요. 다섯 번째는 전쟁으로 무너진 카우카댐 복구를 위한 기술 지원. 그리고 여섯 번째는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키우까지의 철도 노선을 고속화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이 6가지 사업을 선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선정해서 즉각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6대 선도 프로젝트 이외에도 앞으로 부족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전 건설, 발전 플랜트, 공업화를 위한 제조업 발전 플랜, 그리고 러시아의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군수품과 공중 방어 체계 등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방산, 제조업 이런 모든 분야를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고 젤렌스키 대통령께서 저에게 직접 이에 대한 제안들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중점 사업들 말고도 다른 사업들도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해외 건설에 뛰어들게 되면 최대 경쟁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당연히 기술이나 경험은 우리가 앞서는데 중국이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가격 덤핑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애를 먹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를 가보니까 아주 특징적인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국인은 지금 발도 못 붙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업에 참여하는데 우크라이나가 과연 이에 대한 대금을 치를 돈이 있겠느냐, 그에 대해서 이 사업성의 의문을 표하거나 아니면 옆에서 괜히 기운을 빼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번에 제가 우크라이나를 가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들을 얻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가 식량과 리튬 등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식량은 밀과 콩, 옥수수 등 1억 1천만 톤을 생산해서 2천만 톤은 자기들이 먹고요. 3천만 톤은 기름을 짜서 팔고요. 나머지 6천만 톤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우리 1년에 2천만 톤이면 먹고 남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기 나라 먹고 우리나라 먹고도 수출할 식량이 7천만 톤이나 있는 나라이고 이걸 매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쟁 때문에 이 수출의 해상 수송로가 막혀서 애를 먹고 있는데요. 이것만 정상화되면 식량 수출 대금을 가지고 시급한 국가 개발에 대해서는 재원을 댈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자원으로는 지금 리튬이 호주에 많다, 볼리비아에 리튬 호수가 있다. 그러다가 이번에 미국이 리튬 광산을 발견을 해서 화제가 됐죠. 아시다시피 리튬은 배터리의 재료로 사용되고 호주, 칠레, 중국이 최대 생산국이면서 리튬 자원화, 리튬 무기화를 통해 가지고 세계 공급망에 대해서 갑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리튬 광산이 4개가 있고 그 매장량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튬 광산 중에 하나는 지금 러시아와의 전장에 너무 가까워서 조금 어렵지만 나머지 3개의 리튬 광산이 개발이 가능하고요. 그 중에 한 광산은 미국 회사가 이미 개발을 하고 있고, 나머지 광산에 대해서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저에게 리튬을 한국이 함께 개발을 해서 그에 대한 가공 공장도 같이 세우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리튬 광산 자체에 대한 지분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장기 공급 계약 같은 것도 맺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른 대국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지배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보다 사이즈는 작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뭐 이것을 침략하거나 갑질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적기 때문에 아마 우크라이나로서는 광산을 개발하더라도 한국같이 제국주의적인 야심이 없는 나라에 대해서 훨씬 더 서운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량과 리튬만 저희들이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우크라이나의 개발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서민 경제가 식자재 값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밀, 콩, 옥수수,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많은 축산물,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유럽에 있는 대한민국의 식량 바구니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의 농토가 워낙 넓고 우리나라는 지금 땅이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농토의 장기 임차를 통해서 사실은 스마트 농법을 할 수 있는 여지들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가 기술적으로 매우 발달이 된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 지금도 자포리자가 유명하지만 과거에 악명이 높았던 체르노빌 사고가 바로 우크라이나의 북부에 있는 원전입니다. 이런 사례들처럼 소련의 원자력 기술, 항공모함 건조, 그리고 미사일 기술, 이런 연구소나 공장, 조선소들이 우크라이나에게 밀집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와 이런 관련 기술에 대한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사업적인 이런 서로의 보완 부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EU 가입은 시간 문제입니다. 물론 어떤 사업의 관행, 그리고 관료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 조치가 전제가 붙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강력한 개혁 조치를 젤렌스키 대통령 리더십 하에서 진행을 하면서 EU에 가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 탄소 국경세라든지 EU 내에서의 국경 개방과 관세 혜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우호적인 거점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EU 내에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고려인 출신 관료들도 비중이 높고 한국을 진정으로 리스펙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크라이나를 기점으로 해서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동구권 국가들과 북유럽 국가들의 협력이 강화될 텐데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와 준동맹에 가까운 협력 관계를 맺는다면 이런 동구권 국가들, 북유럽 국가들과 EU라는 단일 시장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크라이나의 재원은 미국과 EU 등의 국제 원조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해외 자산이 동결된 것에 대해서 이걸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으로 쓰겠다라는 이 작업들이 지금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수행하느라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당장 우리 기업들에게 중동처럼 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여건은 안 좋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의 식량과 자원과 기술, 그리고 국제 원조와 러시아 동결 자산 등을 생각할 때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은 앞으로 사업성도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은 해외 건설 수주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대유럽 외교, 그리고 전쟁 후에 먼 미래를 그리는 전략을 전부 따져보더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돕고 사업을 수주하고 장기적인 협력국으로 삼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결정적으로 큰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싸우면서 건설하고 건설하면서 싸운 경험이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가 놀라는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한국의 경험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지지하고 하루빨리 전쟁 전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이 외치는 구호, 제가 같이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슬라바 우크라이니! 감사합니다.